여러분 혹시 김명순이라는 작가 아시나요? 모릅니다. 들어본 적 없으시죠? 네. 네. 김명순은 1986년 1월에 평양에서 태어났는데요. 1917년에 단편소설 의심의 소녀가 문예지 청춘의 현상 공모에 당선되면서 작가 활동을 시작한 분이에요. 남성 작가인가요? 여성 작가인가요?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아, 김명순은 문단에 등단한 한국 최초의 여성 근대 작가입니다. 1917년이면 김명순이 21살이었을 때인데요. 김명순은 시, 소설, 산문, 평론, 희곡 등 이제 다양한 장르의 글을 발표했고 국내에 최초로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을 소개한 번역가이기도 해요. 아니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 왜 근데 이렇게 이름을 그러게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가? 저도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들고 온 책 덕분에 처음 알게 된 분인데요. 제가 오늘 들고 온 책은 제목은 사랑은 무한대 이해다입니다. 이 책은 1918년에서 1936년 사이에 김명순이 발표했던 에세이들을 엮은 책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작가라는 주제로 이 책을 들고 온 이유가 1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이 뛰어난 작가를 지금 우리가 아무도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를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이제 불러오는 책이기 때문에 이 주제랑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들고 왔어요. 이 책에 실린 김명순 작가의 글을 통해서 그의 삶과 생각들을 좀 엿볼 수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의 편집자이자 이 책을 출판한 이 출판사가 핀드인데요. 핀드의 김선영 대표는 이제 김명순이 이 책을 통해 세상에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만들었다고 해요. 사실 저희도 모르지만 그 문학을 공부하거나 문학책을 이제 만드는 이제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조차도 많이 알지 못하는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도 있다는 게 정말 의아했어요. 정말 최초의 여성 시인이고 소설가인데 그 정도면 정말 일부러라도 약간 작품성이 떨어지더라도 일부러 좀 뭔가 교과서나 이런 데 실려서 그쵸.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국어 교과서에 실릴 법한 뭔가 업적을 가진 분이잖아요. 저희 정말 초중교 국가 과정 거치면서 되게 수많은 국내 그러니까요. 남성 작가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렇게 뭔가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여성 작가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좀 신기하고 역시 그렇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역시 너무 아는구나.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생소해할 작가이기도 하고 또 이게 근대에 쓰인 글들을 모은 책이다 보니까 이 말들이 되게 지금이랑 많이 다르고 어투도 달라서 어렵기도 하고 생경하게 느껴질 것도 같아요. 저도 읽으면서 좀 어렵긴 했는데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렇게 100여 년 전에 쓰인 글들임에도 글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고 힘이 되게 많이 넘치는 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어렵다는 거는 지금 많이 쓰는 문체가 아니었어서 네, 지금 많이 쓰는 문체도 아니고 또 단어들도 좀 낯선 단어들이 많아서 왜 한자어도 많고 찾아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분이 시인이기도 했어서 그렇는지 이게 이 의미일까 저 의미일까 읽는 사람한테 맡겨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어렵기도 했는데 재밌기도 했어요. 이게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 책인데요. 1부 제목은 왜 살아가려느냐 라는 제목이에요. 1부부터 왜 살아가니? 이런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1부에 실린 글들 뿐만 아니라 이 책을 다 읽다 보면 이 김명순이라는 분이 굉장히 삶이 평탄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 듣는 작가이고 이 책을 읽으려고 이분을 먼저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는 채로 이 책을 읽었는데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되게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되게 슬픈 사연이 많았겠구나. 그리고 외롭고 힘든 삶이었겠다 싶은 글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곳곳에 정말 삶에 대한 애착과 힘이 느껴지는 글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탐구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지켜내면서 이제 살아가려는 작가의 강한 내면이 느껴지거든요. 또 이걸 읽다 보면 삶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지를 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부분이 그랬냐면 이 4부에 실려있는 글 중에 나온 부분인데 역시 나는 내 이상을 실현하자고 끊임없이 붓을 잡을 것이다. 아, 참 인생의 아득함이야. 악마루다. 이렇게 하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쓰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또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김명순의 삶을 좀 알게 되고 또 다시 방송 준비 때문에 조금 더 다시 한 번 더 재독을 했는데 재독했을 때 좀 더 좋았던 책이었어요. 1부에 실린 글 중에 제목이 사랑? 이렇게 해서 사랑하고 물음표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요. 이제 작가가 받은 편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실린 글이에요. 사람마다 잠시 사랑이라는 것을 맛보고는 그것이 전체의 사랑인 줄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혹은 실패니 실현이니 합니다. 참으로 우스운 것입니다. 사랑은 무한대 이외다. 사랑은 무한대 이외다. 이런 편지를 받았대요.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 그래서 이 편지가 김명순에게 좀 죽음을 잊게 하고 또 내일을 살아갈 생각을 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이 책의 제목이 이 글에서 따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사랑은 무한대이다 이 문장을 읽고 약간 좀 한 대 맞은 느낌이었거든요. 왜 가끔 살다가 좀 체념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뭐 포기하고 대충 뭐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 삶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 끄다. 그런 생각으로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1부에는 뭐 그런 힘든 얘기도 있지만 사랑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어떤 친구가 쓸쓸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대요. 누가 먼저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하리라. 그러지 않고 나는 용기가 없다. 이런 말을 해서 터무니없는 말을 했다. 이렇게 김명순이 말하면서 친구한테 이런 말을 해줬대요. 친구여. 저편에서 공연히 친구를 보지도 않고 사랑을 해준다면 친구는 얼마나 귀찮고 모욕을 느낄 것인가. 친구야, 그런 마음을 버리고 노동을 해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울어보라. 이런 말을 해줬대요. 나를 잘 알지도 못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나는 사랑을 하겠다는 말을 하는 친구인 거잖아요. 그 친구한테 그거는 정말 모욕적인 일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그런 마음이면 버리고 그냥 열심히 일을 하던지 차라리 사랑에 대해서 울어보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전 들으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그 시대에서의 사랑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개념이 같을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막 조선 시대에서 맞아요. 이제 일제 모더니즘을 감정- 겪는 그러면서 또 그때의 사랑과 그때의 사랑이 다를 테니까 거기가 혼재되어 있을 텐데 참 그때 사람들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재된 개념 속에서 누구는 이 사랑을 말을 할 거고 누구는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을 할 테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치님 말처럼 그 시대의 일반적이었던 사랑, 애정, 연애관 하고는 좀 더 진취적인 생각을 하셨던 작가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힘 있는 대로 싸워왔노라가 2부의 제목이거든요. 이 싸우다라는 동사랑 정말 잘 어울리는 글들이 실려 있는데 2부에 실린 글들이 정말 재밌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맞지 하는 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상적 연애라는 글에서 김명순이 비연애가 무엇인지를 말하거든요. 비연애? 네, 잘 들어보세요. 비연애는 이거래요. 하나, 그의 다른 사람과의 연애 고백을 무시하고 그 상대자를 욕되게 하며 연애한다고 음란한 짓을 꿈꾸는 것. 둘, 술에 취하여 그 집 문을 두드리며 그 상대자를 욕되게 하는 것. 난잡히 사실 아닌 일로 글로 써서 내는 것. 셋, 너무 연애를 공상한 결과 없는 육적 관계를 사칭해서 상대자를 거짓 더럽히는 것. 넷, 역시 공상의 결과로 남들 앞에서 그 동경하는 대상을 만나서 제멋대로 반말하며 남의 거짓 감정을 사는 것.
5. 어느 대상에게 연애를 고백하다가 거절을 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욕하는 것. 일일이 예를 들 수도 없지만 이와 같은 종류의 인격이랄지가 입으로만 하는 연애라는 것은 비연애다. 그게 내가 많이 생각한 들리는 요새도 많이 보이는 이거 행태네요. 그냥 스토킹 그쵸? 뭐 이런 거네요. 요새도 많이 뉴스로도 나오고 했던 그런 스토커 같은 분들. 아니 안 그래도 이분이 역사적으로 좀 기릴 만한 업적이 있는 것 같은데도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초반에 하면서 김유정 생각이 계속 났거든요. 아, 저도 그 생각이 나와서 지금 그 사람이 혹시 괴롭혔던 사람이 그 사람인가 막 검색하고 있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다른 다른 사람이에요? 사람이긴 한데 김유정 그 감자를 쓴 김유정이 정말 찌질한 스토킹 남이었잖아요. 네. 초반에 딱 그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 김유정인데 하는 생각이 들며 그 시절에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이런 비연애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지칭하려고 했을까. 여기에 실린 글들이 신문에 실린 글들도 있고 잡지에 실린 글들도 있고 김명순이 생명의 과실이라고 자기가 직접 펴낸 책이 있어요. 작품집에 거기에 실린 글들도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비연애라는 이 내용이 1925년 조선문단 10부에 실린 글이에요. 정말 요즘에도 이제 자주 등장하는 비연애자들 이런 사람들이다. 비연애라고 하면 너무 정중하게 불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김명순이 신문 기자로도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일신보에 이런 글을 실었어요. 서양 속담에도 내가 가장 애독하는 소설이 있거든 그 작자를 만나보지 마라 하는 명담이 오히려 남아있으니 소설계나 쓴다는 이들 중에는 이따금 인격을 갖추지 못한 이가 많아서 어리석고 고운 애독자들의 친애하는 순정에 흡치를 하는 실제 사례도 많을 것이 올시다. 그러면서 책 읽는 소녀들이 헛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도와 훈도가 필요하다. 이런 글을 또 읽기도 했거든요. 유명하더라고요. 뭐 김유정만 그랬던 게 아니라 맞아요. 그 시절에 그 남자 문인들이 얼마나 여성을 배척하고 콧솜 버트리고 맞아요. 비난하고. 그러니까 네. 제가 뒤에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이 김명순 작가도 정말 그 피해자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글을 쓰셨나 보네요. 네. 그리고 3부에는 언니여 슬프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제 글들이 묶여 있는데요. 여기에 되게 매서운 호통이 담긴 글이 있어요. 그래서 하물며 썩은 잎이 아니고 벼랑이 아닌 틈에 사는 사람의 앞길이 아무리 험하다 한들 마음먹기에 달렸거는 무단히 멸망할 것이랴 누구든지 생각지 말 것이다. 멸망하여지는 아픔이 살아나가려는 고난보다는 쉬울 것이라고. 또 내 길을 간다 할지라도 갈수록 남의 길일 것이며 남아 보이는 것이 학대일 뿐이니 부질없는 등산을 멈추고 내 몸 위에 값없이 던져지던 남의 생활의식, 남의 감정을 전부 뽑아내어 던져라. 이렇게 막 다짐같이 이렇게 소리치는 글들이 있거든요. 나약해지려는 사람이 죽으려는 것보다는 사는 게 더 힘든 일이고 고난이다. 아니 근데 글이 어렵다. 그쵸, 어렵죠. 요새 말이 아니어서 그런지. 근데 되게 뭐랄까 되게 힘든 와중에 계속 그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이어가려고 엄청 애쓰셨던 건가 아닐까. 맞아요. 정말 딱 약콩님 말씀하신 게 맞고 글로써 그걸 이겨내려고 부단히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이 말들도 자신에게 했던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고 저한테도 좀 나약하게 생각하려는 것보다 좀 더 이 악물고 약간 이렇게 깡 따고 있게 그런 면도 가끔은 갖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잘 가거라 1927년아 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이게 동아일보에 실렸던 글인데 1927년 너야말로 내 마음속 아무도 쉽사리 이르지 못할 곳까지 속 깊이 상처를 내었다. 불의의 불행과 또 고달픔과 그로 인한 부주의는 고통을 유인하여 왔었다. 1927년아 부디부디 너 가기는 잘 가더라도 결코 내 앞에 다시 돌아오지는 못할 것을 알아라. 그러나 결코 다시 돌아올 것은 아니다. 끝까지 너를 응시하며 보내는 내 뜻일랑은 오해하지를 말아라. 그러면 1928년은 내게 행복을 가져오리라. 이런 글을 실어요.
네, 1927년에 그 이전 삶에서도 그랬지만 1927년에 그 김명순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사실 김명순은 1917년 그 21살의 나이로 등단하고 난 이후부터 남성 문인들의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되어요. 그래서 문단 내에서 김명순 죽이기가 계속 있어 왔는데요. 남성 문인들이 김명순을 되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며 비난하고 그런 비난을 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잡지나 이런 글로 실어서 그 김명순을 비난을 하거든요. 글을 읽으면 진짜 치가 떨리는 그런 글을 그 공개된 지면에 실린다는 게 정말 이해 안 가는 글이 있어요. 그것도 평론가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그 글에 대해서 김명순이 반박을 하려고 방방문을 잡지에 보냈는데 잡지는 이제 실어주지 않았거든요. 또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있으니 김명순도 글을 쓰기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1925년에 김명순은 아까 말했듯이 신문기자가 되거든요. 매일신보 공채에 합격해서 이각경, 최은희에 이어서 조선의 세 번째 여성 기자가 돼요. 그런데 기자 생활을 오래 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여러분 방정환 아시죠? 네. 여러분 아시죠? 나 알 것 같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방정환은 그 5월 5일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많이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근데 하지만 그 사람의 다른 면은 굉장히 악랄하고 방정환의 악랄함에 대해 쓴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때 그 문인들 사이에서 되게 괴롭힘을 당했던 어떤 여성 작가에 대해서 제가 봤었어요. 네. 되게 스쳐 지나가듯이 봤었는데 그럼 그게 지금 그런 거 같아요. 저도. 김명순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가 네. 보네요. 네. 그 방정환은 아동 문학가이기도 하면서 신여성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고 편집했던 편집자이자 언론인이기도 했는데요. 이 방정환이 진짜 필명이 있어요. 필명이 은파리. 은파리라고 하는 필명으로 신여성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루머성 글을 자주 쓰고 실었어요. 진짜 너무 싫어 진짜. 그치, 너무 싫죠. 이 필명조차 너무 싫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는 이제 거짓된 소문을 가지고 되게 악의적인 글을 잡지에 실어요. 그래서 김명순이 방정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방정환이 구금이 되어요. 근데 이 구금된 방정환을 두고 방정환이 되게 언론의 주요 인물이자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를 두둔하는 서울의 남성 언론 단체에서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악법이다 이러면서 결의서를 발표해요. 그래서 방정환은 다시 나오게 되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김명순은 이제 기자 생활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 돼요. 이 내용이 유튜브에 보면 EBS 다큐 프라임이라는 프로그램에 여성 백년사 일부가 있거든요. 거기에 더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되게 잘 만든 다큐예요.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재밌나요? 피가 거꾸로 솟지 않나요? 재밌으면서 피가 거꾸로 솟고 아득바득 막 이가 갈리는 그렇지만 그 안에 우리가 잊고 있는 예전 시대의 여성인들을 다시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범죄 수준의 불링을 당했던 분이셨더라고요. 범죄죠. 진짜로 범죄라는 말 위에 뭐 맞아요. 다른 말 붙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도 이런 반박들을 다 자기의 글로써 하려고 했고 여성으로서의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하셨던 분이었는데요. 4부의 제목은 이 정경을 오래오래 잃지 않으리라 라는 제목이에요. 이 4부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글들이. 그런데 김명순의 외로움과 그리움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 작품들이 실려 있어요. 사실 김명순은 일본 유학 생활을 2번 하거든요. 처음은 이제 18세에 이제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떠나요. 근데 거기에서도 되게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유학 중일 때 숙부한테 어떤 남자를 소개를 받아요. 근데 그 남자와 어느 날 이제 만남을 가지러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해요. 그리고 그 뒤 안 좋은 꼬리표들이 그를 따라다녀요. 그래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조선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온 뒤에도 다시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글을 쓰고 시작하고
그 뒤 21살에 의심의 소녀로 당선을 한 거였어요. 그런 일을 겪고도. 그 뒤로도 이렇게 당선을 한 뒤로도 김명순이 유학 중에 겪었던 이 사건과 그의 출생, 어머니가 기생 출신의 첩이었다는 사실로 이 남성 문인들이 계속해서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신여성으로서 어떤 주체적인 삶을 살려고자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방정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김명수는 다시 일본으로 떠나요. 그래도 그녀는 이런 정경, 조국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정경을 오래오래 잃지 않고 희망하리라고 말하거든요. 너희들 아무리 곤란하더라도 희망하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책을 읽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막 쉽게 읽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김명순이라는 분을 알게 돼서 되게 다행이었다는 생각을 했고요. 정말 당시 조선 땅에 사는 여성들의 현실이 어떠했는지를 좀 일면을 볼 수 있는 책이었고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몰랐던 한 사람의 작가가 되살아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낯선 단어, 낯선 문체, 문장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단어도 좀 검색을 해보고 알아가면서 더 깊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이제 모르는 부분은 그냥 모르는 대로 남겨두고 읽으셔도 되는 게 이 책을 엮은 분이 박소란 시인님이거든요. 약간 고어를 현대어로 조금 더 해석해서 실린 책이에요. 이 시인님도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대로 넘겨가며 읽고 또 읽고 하셨고 또 다른 분들이 쓴 평도, 서평도 보니까 그분들도 모르겠다는 부분은 다시 읽고 아니면 또 다시 읽으면 그때 생각했던 의미랑 또 다르게 다가오기도 하고 해서 좋았다고 하고 마지막에는 발문이 쓰여 있는데 발문도 정말 좋아서 만약에 어려우시면 이 박소란 시인님의 발문부터 읽어보시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EBS 다큐프라임 여성 백년사를 보고 읽으시면 이분의 어떤 배경을 알고 읽으면 좀 더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의미 있는 책이네요. 씁쓸해지는 거. 아까 그 뭐 평론가가 글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목이 이래요. 김명순 씨에 대한 공개장. 뭐가 그렇게 싫고 꼴보기 싫을까요? 그러게 대체 그리고 왜? 그래 싫을 수도 있죠. 싫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남을 괴롭힐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도대체 그런 마음. 내가 남을 괴롭혀도 되고 내가 남을 매장시킬 수 있고 남을 판단할 수 있고 이런 오만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많이 보이죠. 근데 근데 요새도. 맞아.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냐라고 하면은 아니잖아요. 아직도 정말 갈 길이 멀긴 한데 그 남편이 얼마 전에 갑자기 파스타 드라마 있잖아요. 네, 이성균 씨랑 이성균. 공연지 씨 나왔던 그거를 갑자기 보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좀 뭐 밥 먹을 때도 틀어놓고 보고 같이 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깜짝 그쵸? 놀랐어요. 막 그- 소리 지르고. 이성균 캐릭터가 그냥 뭐 당장 어디 고소해도 될 법한 막 그런 캐릭터인 거예요. 그리고 약간 성희롱 같은 발언도 약간 농담인 것처럼 막 한다거나 되게 눈 뜨고 봐주기 힘든 그런 것들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보면서 불쾌한데 한편으로는 10년 전에는 이랬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불쾌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래도 변했구나. 지금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그래도 조금이나마 세상이 계속. 변하긴 변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좌절과 희망을 동시에 맛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정말 이 책에 실린 글들을 보면 그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글들을 써서 지면에 실으셨구나 하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만한 글들도 많고 지금 2023년에 보면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조선시대를 살아간다는 거는 정말 어려웠어요. 어떤 일이었을까? 그러니까요. 김명순의 마지막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진짜. 상태로 그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도쿄에서 사망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확실하지도 않군요. 네.
진짜 씁쓸하네요. 씁쓸하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이 그럴지언정 이분의 삶의 과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지 않을까. 오늘은 다 엄청 다른 성향의 작품들을 가져왔네요. 진짜. 저는 늘 가져오던 거 가져와요. 양치님 엄청 따뜻한 거 가져오시고 초롱님은 되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좀 무거운 묵직하게. 네, 그런 걸 가져오셨네요. 오늘 또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64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